역사 역설, 조선시대를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장면을 자연스럽게 그리십니다. 기와지붕 아래 양반 남자는 여러 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그중 한 명은 안채의 정실 부인, 나머지는 이름도 잘 남지 않은 첩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많이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옛날 양반들은 원래 방탕했잖아.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질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첩을 둔다는 선택은 개인의 성욕만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많은 구조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양반들이 첩을 많이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도덕이나 미화가 아니라 그 사회가 강요한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조선 사회를 이해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벗어야 할 선입견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조금 불행한 집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의 감각으로 보면 자식이 없다고 해서 한 집안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겠지요. 조금 아쉽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조선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말은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감정이나 가정의 분위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이 사회적으로 더 이상 존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기준에 가까웠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북의 사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을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였습니다. 재산도, 제사도, 신분도, 그리고 기억마저도 모두 아들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대를 잇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아니라 이 집안은 여기서 끝이다라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는 무엇이었을까요? 결혼도 중요했고 과거 급제도 중요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사였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에서 제사는 단순한 추모가 아닙니다. 제사는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증명이었고 조상과 후손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아들, 그것도 적자였습니다. 딸은 제사를 주관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효심이 깊어도 아무리 부모를 정성껏 모셔도 제사의 주체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의 조상은 제사를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위패는 놓일 곳을 잃고 사당은 의미를 잃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비극이었습니다. 조상이 굶는다. 제사를 잊지 못한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조상의 혼이 방치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토지와 재산은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반 가문의 토지는 문중의 재산이었고 가문의 이름으로 관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토지를 상속받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 역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그 집안의 토지는 자연스럽게 친족에게 흡수되거나 문중 전체의 관리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즉, 아들이 없는 집안은 자기 땅을 자기 이름으로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집안의 이름은 점점 사라집니다. 족보에서 줄 하나가 지워지고 제사 명단에서 빠지고 문중회의에서 더 이상 발언권을 갖지 못합니다. 조선 사회에서 이것은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사망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신분입니다. 조선에서 양반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의사, 변호사, 교수처럼 개인이 노력해서 얻는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양반은 가문 단위의 신분이었고 혈통으로 증명되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양반이면 아들도 양반이 될 수 있었고 아들이 없으면 그 가문은 더 이상 양반을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선 사회는 현재 내가 양반이냐 보다
앞으로도 계속 양반이냐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없는 양반은 당장은 양반이지만 그 다음 세대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조선 사회에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양반 집안은 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저 집은 대가 끊긴다더라. 저 집은 후사가 없다더라. 이 말은 동정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들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자 입양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양자는 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아무나 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성씨, 같은 본관, 가급적이면 같은 학렬의 남자아이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는 단순히 아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조상의 제사와 가문의 이름 전체를 넘기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자를 드리기까지 가문 내부의 논의가 길어졌고 때로는 큰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드리지 않으면 그 집안은 끝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집안이 양자를 쉽게 들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문이 약하거나 친족 관계가 복잡하거나 양자를 들릴 적당한 아이가 없을 경우 다른 선택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첩이 처음부터 방탕함이나 사치의 상징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척박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든 아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등장한 제도였다는 점입니다. 정실 부인에게서 아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여성 개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조선 사회는 불임의 원인을 거의 예외 없이 여성에게 돌렸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시대였고 남성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실 부인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 집안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정실을 내칠 것인가 아니면 정실을 유지한 채 다른 경로로 아들을 얻을 것인가? 대부분의 양반 가문은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개인의 아내가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계약이었습니다. 혼인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결합이었고 정실 부인을 내쫓는다는 것은 그 처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동반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첩은 달랐습니다. 첩은 가문과 가문의 계약이 아니었고 대개 신분이 낮았으며 관계가 끊겨도 사회적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는 아주 냉정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정실은 유지한다. 아들은 첩에게서 낳는다. 이 구조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조선 사회에서 아들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들은 사랑에서 낳는 존재이기 이전에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안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에서 아들은 기쁨의 대상이기 이전에 의무였고 책임이었으며 때로는 집안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양반이 첩을 둔 이유를 단순히 성욕이나 타락으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선택 뒤에는 한 사회가 개인에게 강요한 무거운 조건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들이 없으면 그냥 재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날의 감각으로 보면 이 질문은 매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 사회에서 이 질문은 거의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에서 정실 부인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배우자와는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정실 부인은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맺은 계약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혼인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가문의 이해관계가 만나는 지점이었고 그 계약의 당사자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실 부인을 맞이한다는 것은 한 여인을 집에 들이는 일이 아니라 그 여인이 속한 처가 전체를 사회적 관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의 친정은 사돈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두 가문은 혼인 관계를 매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명절에 왕래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관직 진출, 정치적 입장, 문중 간의 갈등, 심지어 지역 사회에서의 평판까지 모두 이 혼인 관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에서 정실 부인을 바꾼다는 것은 개인의 결정을 넘어 가문 전체의 방향을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실 부인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이혼이나 재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에도 이혼이라는 제도가 존재했고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인을 내쫓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이 아니라 사회적 파장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을 내쫓는다는 것은 그 여인의 개인적 결함을 문제 삼는 행위가 아니라 그 처가의 체면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는 오늘날처럼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집안 전체의 흠결처럼 여겨졌고 처가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곧바로 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었고 때로는 정치적 보복이나 사회적 고립으로까지 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에서 정실 부인을 내쫓는다는 선택은 아들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카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실 부인의 지위가 아이를 낳았느냐 여부와만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실 부인은 집안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존재였고 집안의 질서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으며 집안 여성 전체의 위계를 정리하는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양반가에서는 정실 부인이 없다는 것은 집안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의미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실 부인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 집안의 운영 체계 자체를 흔드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양반 가문은 정실 부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적인 문제로 만들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첩이었습니다. 첩은 정실 부인과는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첩은 가문과 가문이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고 대부분 신분이 낮았으며 법적 사회적 권리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양반 가문과 대등한 관계를 맺지 못했고 혼인을 이유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곧 첩과의 관계는 정치적 부담을 거의 동반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첩을 들이는 일은 사회적으로 큰 소문을 부르지 않았고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가문 전체가 흔들릴 위험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는 점점 더 명확한 해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실 부인은 유지한다. 아들은 첩에게서 낳는다. 이 구조는 감정적으로 보면 매우 냉혹하지만 조선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첩이라는 존재가 어떤 역할로 인식되었는지를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첩은
두 번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첩은 집안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된 기능적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그 기능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 아들을 낳지 못하는 첩은 존재 이유가 희미해졌고, 아들을 낳은 첩은 비로소 집안에서 일정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는 존중이나 보호가 아니라 필요에 따른 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첩의 삶은 항상 불안정했습니다. 정실 부인의 통제를 받아야 했고,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정실 부인의 자식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로서의 권리보다 출산의 결과만이 중요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당대 기록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조선시대의 각종 문서와 일기를 보면 첩을 들이는 이유로 사랑이나 정이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반복되는 말은 후사가 없다, 대가 끊길 위기다, 종사를 잇기 위함이다 라는 표현들입니다. 이는 첩이 사적인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집안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정실 부인은 결코 교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실 부인은 이 구조를 관리하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첩을 통제하고 그 자식의 지위를 정리하고 집안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은 대부분 정실 부인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실 부인 역시 이 시스템의 피해자이자 관리자였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왜 재혼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은 조선 사회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조선에서 재혼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문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는 사람을 바꾸는 대신 역할을 추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정실은 그대로 두고 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 선택은 도덕의 문제라기보다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한 사회가 아들을 조건으로 설정하고 신분을 혈통으로 유지하며 그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했을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첩 제도는 방탕함이나 타락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조선 사회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반복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한 번은 걸음을 멈추고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첩은 결코 아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첩이라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떠올립니다. 두 번째 부인, 정실보다 지위가 낮은 아내. 하지만 조선 사회에서 이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첩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첩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존재였습니다. 조선의 혼인 질서에서 아내라고 불릴 수 있는 여성은 오직 한 사람, 정실 부인뿐이었습니다. 첩은 그 체계 바깥에 놓인 존재였습니다. 조선의 법과 관습을 들여다보면 이 차이는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정실 부인은 혼인 절차를 거쳐 가문과 가문이 맺은 관계의 결과였고 그 혼인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계약이었습니다. 반면 첩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첩을 들이는 데에는 공식적인 혼례도 가문 간의 합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첩은 법적으로도 부인이라는 지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위가 다르다는 것은 권리가 다르다는 뜻이었고, 권리가 다르다는 것은 삶의 안정성이 전혀 다르다는 의미였습니다. 정실 부인은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명확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반면 첩은 집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밀려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사회는 왜 이런 불안정한 위치의 존재를
굳이 제도처럼 유지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첩의 역할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첩의 역할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는 것. 둘째, 집안의 노동을 보조하는 것. 셋째, 정실 부인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존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순간 첩의 존재는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먼저 아들을 낳는 역할부터 보겠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단연코 출산, 그 중에서도 아들 출산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에게서 아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 첩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첩의 몸은 한 개인의 몸이 아니라 집안의 미래를 걸고 관리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임신 여부는 개인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집안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고 출산 결과에 따라 첩의 위치는 극단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주변으로 밀려났습니다. 반대로 아들을 낳은 첩은 비로소 집안에서 쓸모있는 존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인정이 사랑이나 존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필요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당대의 기록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조선시대 일기나 문집을 보면 첩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이렇게 등장합니다. 누구의 첩이 아들을 낳았다. 후사를 얻었다. 첩 개인의 감정이나 삶에 대한 서술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첩이 인격체로 인식되기보다 결과를 낳는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들을 낳는 순간 첩은 집안에서 일정한 위치를 확보하지만 그 위치는 언제든 조건부였습니다. 아들이 성장해 집안의 중심이 되면 첩의 존재감은 다시 희미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첩은 결과를 낳는 동안만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집안의 노동을 보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양반가라고 해서 모든 삶이 여유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양반가도 많았고 집안의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손이 필요했습니다. 첩은 이 노동을 담당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정실 부인은 집안의 관리와 통제를 담당했고 첩은 그 아래에서 실질적인 노동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첩은 종과 아내의 경계 어딘가에 놓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종이 아니었지만 삶의 조건은 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첩의 일상은 집안일과 출산 그리고 정실 부인의 눈치를 보는 삶으로 채워졌습니다. 세 번째 역할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잔인한 조건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것. 첩은 정실 부인의 아래 존재해야 했고 그 질서를 흔드는 순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첩이 아무리 아들을 낳아도 정실 부인의 자리를 넘볼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낳은 뒤에도 그 아이는 정실 부인의 자식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첩은 아이를 낳은 어머니이면서도 어머니로서의 권리는 제한된 존재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첩이 아내가 아니라 기능이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첩의 삶은 항상 불안정했습니다. 아들을 낳기 전에는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했고 아들을 낳은 뒤에도 언제까지나 보호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실 부인의 태도에 따라 생활 조건은 크게 달라졌고 가문의 상황이 변하면 첩의 입지는 언제든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첩에게 선택권은 거의 없었습니다. 첩이 되는 과정부터가 대부분 개인의 의지라기보다 경제적 압박, 신분적 한계 혹은 강요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선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분명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조선 사회는 여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역할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정실 부인은 가문의 체면과 질서를 담당하는 역할이었고 첩은 출산과 노동을 담당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만 그 존재는 인정받았습니다. 첩은 이 구조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능으로 존재하는 삶. 조선 사회는 이 방식으로 가문과 신분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지 비용은 항상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첩 제도를 단순히 옛날 사람들이 문란했다는 말로 정리해버리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첩은 개인의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한 사회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구조적 산물이었습니다. 그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혜택을 받았고 누군가는 소모되었습니다. 첩은 그 소모의 최전선에 놓인 존재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조선 사회를 도덕적으로만 평가하는 단계를 넘어 그 사회가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배치했는지를 차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질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피해서도 안 됩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첩을 두었던 이유를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성욕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 질문은 현대인의 시선에서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어쩌면 가장 솔직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선의 양반 남성들에게 성욕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들 역시 사람이었고 욕망을 지닌 인간이었으며 특히 권력을 가진 만큼 그 욕망이 제어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조선 사회는 남성의 성적 욕망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했고 여성의 욕망에는 훨씬 가혹한 사회였습니다. 이 불균형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성욕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성욕이 원인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성욕이 첩 제도의 출발점이었느냐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구조 위에 덧붙여진 요소였느냐입니다. 조선 후기의 기록들을 조금만 차분히 들여다보면 이 차이는 생각보다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양반들이 첩을 들이면서 그 이유를 설명한 문서나 기록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욕망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후사가 없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 가문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 이 표현들은 한두 사람의 변명이 아니라 당대 사회가 공유하고 있던 공식적인 언어였습니다. 만약 첩을 둔 이유가 주로 쾌락과 향락이었다면 이 기록의 어조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항상 지방과 가문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남성의 성욕은 결코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욕망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양반은 도덕적 모범으로서의 위치를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존재였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양반은 단순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도덕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양반의 체면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첩을 두는 행위는 언제나 명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명분의 중심에는 언제나 후사가 있었습니다. 즉, 성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욕망은 공식적인 이유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욕망은 표면에 올라올 수 없었고 항상 가문과 혈통이라는 더 큰 논리 뒤에 숨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비유가 가능합니다.
첩 제도에서 성욕은 연료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엔진은 아니었습니다. 연료는 엔진이 작동할 때 함께 소모되는 요소일 뿐 그 자체로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엔진은 언제나 가문 유지, 혈통 계승, 신분 재생산이었습니다. 이 엔진이 이미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성욕이라는 연료가 자연스럽게 더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상황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과거 급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양반의 수는 늘어났으며 경제적 기반이 약한 양반 가문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없는 양반은 극도로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오늘은 양반이지만 내일은 아닐 수도 있는 상태. 그래서 집안 어른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후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은 개인의 사생활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가문의 존속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첩을 들이는 선택은 쾌락을 누리기 위한 선택이라기보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양반이 이 논리에만 충실했던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욕망을 마음껏 행사한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선 후기 기록에는 양반이나 관료가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제로 관계를 맺는 사건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건들이 첩 제도의 공식적 설명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현실에서는 욕망이 작동했지만 제도를 정당화하는 언어는 항상 가문과 혈통이었습니다. 이 괴리는 조선 사회의 위선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사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성욕이 원인이었다면 첩 제도는 훨씬 더 무질서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놀랄 만큼 체계적이었습니다. 첩의 수에는 암묵적인 한계가 있었고 정실 부인의 권위는 법과 간습으로 보호되었습니다. 첩이 정실의 자리를 위협하는 순간 그 관계는 문제가 되었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락 구조라기보다 철저히 관리된 제도였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목적이 쾌락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한 질서를 유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일기나 문집을 보면 첩과 관련된 서술은 놀라울 정도로 건조합니다. 첩을 들였다. 아들을 얻었다. 이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감정의 묘사는 거의 없고 개인의 사랑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첩이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결과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들을 얻었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 이후의 삶, 그 여성의 감정, 그 관계의 질은 기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관심이야말로 첩 제도가 성욕 중심의 관계가 아니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성욕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요? 성욕은 제도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기보다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다닌 요소였습니다. 조선 사회는 남성의 욕망을 완전히 억압하지도 완전히 자유롭게 두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욕망이 가문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관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첩 제도는 바로 그 관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욕망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욕망이 사회 구조를 흔들지 않도록 틀 안에 가두는 방식, 그 틀의 중심에는 항상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조선 사회는 개인의 욕망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의 중심에는 항상 집단, 항상 가문, 항상 혈통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욕망은 그 틀 안에서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욕은 첩 제도의 이유가 될 수 없었고 오직 후사만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욕이 열릴 수는 있어도 NG는 아니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결국 조선의 첩 제도를 성욕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해석입니다. 그것은 당대 사회가 개인에게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강요했는지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욕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제도를 만든 이유라기보다 이미 만들어진 구조 속에서 소모된 요소에 가까웠습니다. NG는 언제나 가문을 유지하라는 압박이었고 혈통을 증명하라는 강요였으며 신분을 다음 세대로 넘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첩 제도를 도덕적 비난이나 옹호를 넘어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조선 전기보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첩을 둔 양반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만약 첩 제도가 단순히 개인의 성욕이나 사치의 문제였다면 이 현상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는 결코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나라를 여러 번 휩쓸었고 국가는 점점 재정이 약해졌으며 백성뿐 아니라 양반들조차 생활이 팍팍해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첩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후기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조선 후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양반의 폭증이었습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양반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집단이었습니다. 관직에 나아가거나 그 가문이 관료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문중과 족보가 비교적 분명하게 관리되는 집단.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질서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과거 급제는 점점 어려워졌고 관직은 한정되어 있었으며 반면 양반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반이라는 신분은 더 이상 명확한 실체라기보다 주장해야 하는 정체성이 되어 갑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족보입니다. 족보는 원래 가문의 계보를 정리하고 혈통을 기록하기 위한 문서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족보가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처럼 기능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족보가 점점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족보 위조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돈을 주고 족보에 이름을 올리거나 양반 가문과 먼 친척 관계를 억지로 연결하거나 아예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 양반과 가짜 양반의 경계는 점점 흐려집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흉내만 내는 것인지 겉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상황은 기존 양반들에게 심각한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저 집도 양반이라는데? 저 집은 원래 상민 아니었나? 이런 말이 동네마다 오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불안이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양반이라는 신분은 사회적 특권과 직결되어 있었고 그 특권이 흔들린다는 것은 곧 생존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양반들은 끊임없이 자기 가문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말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증거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혈통이었습니다. 족보는 위조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어지는 혈통은 위조하기 어렵습니다. 아들이 많고 손자가 많고 그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제사를 이어가고 있다면 그 가문은 부정하기 어려운 실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아들이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가문의 증거물처럼 취급됩니다. 아들이 많다는 것은
이 집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증명이고 그 자체로 사회적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신분이 아니다. 우리는 오래된 가문이다. 이 메시지를 가장 확실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후손의 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첩의 역할이 다시 등장합니다. 조선 후기의 양반들에게 첩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안한 신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보험에 가까웠습니다. 정실 부인에게서 아들이 하나만 태어났을 경우 그 집안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 아들이 요절할 수도 있고 병약할 수도 있으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후기의 평균 수명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고 아이의 사망률 역시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여럿 있어야 그중 일부가 살아남고 그중 일부가 가문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첩은 가문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 후기 첩 제도의 성격이 이전과 조금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전기에는 아들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후기에는 아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으로 변화합니다. 즉, 필요의 기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첩을 들이고 아들이 하나 있으면 또 불안하고 아들이 둘이어도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는 사회. 이 구조 속에서 첩은 점점 일상적인 선택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양반 내부의 빈부 격차가 극심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양반이지만 어떤 집은 여전히 큰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어떤 집은 실질적으로는 상민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첩을 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여유가 있다. 우리는 몰락하지 않았다. 첩은 가문의 경제력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기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양반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아들을 더 확보하려는 압박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첩 제도는 점점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과잉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첩의 수가 늘어나면서 가정 내부의 갈등도 심해졌고 재산 분쟁과 상속 문제도 복잡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쉽게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조선 후기 사회가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안정적일수록 사람들은 제도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가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선 후기의 첩은 바로 그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첩이 늘어난 이유는 사람들이 더 방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더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양반이라는 신분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문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중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혈통이었고 그 혈통을 늘리는 방식이 첩이었습니다. 그래서 첩은 사치가 아니라 보험이었습니다. 불안한 신분 사회에서 내일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보험. 이 지점까지 오면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의 첩 제도는 개인의 타락이나 욕망의 결과라기보다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집단적 선택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한 사회가 신분을 혈통으로 규정하고 그 혈통을 끊임없이 증명하도록 강요할 때 사람들은 그 요구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의 첩 증가는 그 강요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잠시
시선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 사회의 구조와 양반 가문의 논리, 신분 유지라는 압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구조의 한가운데에 놓였던 사람들의 삶을 정면으로 바라볼 차례입니다. 그 사람들은 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첩에게 선택권은 있었을까요? 조선 사회에서 첩이 되는 선택은 과연 개인의 의지였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매우 냉정합니다. 첩이 되는 길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선택한 삶이라기보다 경제적 이유, 신분적 한계 혹은 노골적인 강요에 의해 밀려 들어간 자리였습니다. 조선 사회는 신분 이동이 극히 제한된 사회였습니다. 태어날 때 정해진 신분은 삶의 거의 모든 가능성을 미리 결정해버렸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이 구조는 훨씬 가혹했습니다. 여성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통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집안의 딸, 부모를 잃은 아이, 기댈 곳 없는 여성에게 첩이라는 자리는 도피처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이라기보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의 차선이었습니다. 첩이 된다고 해서 삶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첩을 떠올리면 그래도 양반 집에 들어갔으니 먹고 사는 걱정은 덜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에 가까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첩은 집안에 속해 있었지만 그 집안의 구성원으로 완전히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늘 애매한 경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종은 아니었지만 주인도 아니었고 아내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이 애매한 위치는 곧 삶의 불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첩의 일상은 정실 부인의 시선 아래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삶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집안의 안주인이었고 첩은 그 아래에서 관리되는 존재였습니다. 첩에 거쳐 의복, 음식, 심지어 아이와 만나는 방식까지도 정실 부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관대하다면 첩의 삶은 비교적 평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첩의 삶은 끊임없는 긴장 속에 놓였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문제가 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생활 조건의 악화로 즉각 돌아왔습니다. 가장 잔인한 지점은 아이와의 관계였습니다. 첩은 아이를 낳을 수 있었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로서 온전히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아들을 낳았을 경우 그 아이는 가문의 자산으로 취급되었고 대개 정실 부인의 자식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첩은 출산의 주체였지만 양육의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놓고도 마음껏 안을 수 없고 함께 자라며 어머니로서의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교육, 혼인, 미래에 대한 결정은 모두 정실 부인과 가문 어른들의 몫이었습니다. 첩에게 허용된 것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당대의 기록 속에서도 여러 차례 드러납니다. 조선시대 일기나 문집을 보면 아들이 태어났다는 기록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낳은 첩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구의 첩이 아들을 낳았다. 이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첩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여성은 결과를 낳은 순간에만 기록될 가치가 있었고 그 이후의 삶은 역사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첩의 삶은 항상 조건부였습니다. 아들을 낳기 전에는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했고 아들을 낳은 뒤에도
그 지위가 영구히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성장해 가문에 편입되면 첩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때로는 아들이 장성한 뒤 첩이 집안에서 조용히 밀려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비극이 아니라 구조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첩은 필요할 때만 존재했고 필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존재였습니다. 첩에게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정실 부인은 자신의 노후를 자식과 가문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출세한다고 해서 그 어머니인 첩이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첩의 존재는 더 조심스럽게 다뤄졌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위해 첩의 출신과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첩의 노후는 항상 불안정했습니다. 정실 부인이나 집안 어른의 판단에 따라 거처가 바뀌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첩은 가문을 위해 소모되는 존재였지 가문으로부터 보호받는 존재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조선 사회는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의 삶을 기꺼이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대개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첩의 삶은 그 희생이 얼마나 일상적이고 얼마나 무심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첩이 되는 모든 여성이 완전히 수동적인 피해자였을까요? 이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부 여성은 자신의 위치를 활용해 최대한 생존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통해 집안에서의 입지를 확보하려 했고 정실 부인과의 관계를 최소한의 갈등으로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어진 구조 안에서의 생존 전략이었을 뿐 자유로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덜 나쁜 결과를 택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첩의 삶을 바라볼 때 가장 마음 아픈 지점은 그들의 목소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정실 부인의 기록은 간혹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첩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정, 두려움, 분노, 체념은 대부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간접적인 흔적으로만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선 사회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첩의 존재는 조선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회는 가문과 혈통을 위해 사람을 기능으로 만들었고 그 기능이 끝나면 조용히 지워버렸습니다. 첩의 삶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구조적 폭력의 결과였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첩을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조선 사회가 무엇을 우선시했고 무엇을 희생시켰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양반들은 왜 첩을 그렇게 많이 두었을까? 이 질문은 처음 들을 때는 단순해 보이지만 끝까지 따라오고 나면 결코 간단히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한 사람의 도덕성이나 한 시대의 풍속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한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도 단순한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성욕 때문이었다. 이 말은 너무 단순합니다. 대를 잇기 위한 고귀한 선택이었다. 이 말 역시 현실을 지나치게 미화합니다. 진실은 항상 이 두 극단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습니다. 조선 사회는 아들을 강요한 사회였습니다. 아들은 기쁨의 대상이기 이전에 조건이었고 의무였으며 존재 증명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제사가 끊기고 족보에서 이름이 사라지고 가문은 사회적으로 죽은 존재가 됩니다. 이 압박은 개인에게 가해진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에 가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에서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말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집안의 위기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선 사회는 또 하나의 조건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바로 신분 유지였습니다. 양반이라는 신분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그 신분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족보는 늘어났고 양반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으며 진짜와 가짜의 경계는 흐려졌습니다. 이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혈통이었습니다. 아들이 많고 손자가 많고 제사가 끊기지 않는 집안. 그 자체가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첩은 사치가 아니라 보험이 되었습니다. 불안한 사회에서 내일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보험. 그리고 이 모든 부담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갔습니다. 여성에게. 조선 사회는 아들을 요구했지만 그 책임은 여성에게 전가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여성의 문제였고 아들이 있어도 그 아이는 가문의 소유였습니다. 정실 부인은 가문의 질서를 유지하는 관리자가 되었고 첩은 출산과 노동을 담당하는 기능이 되었습니다. 여성은 사랑의 주체라기보다 역할의 담당자로 배치되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첩은 가장 노골적으로 기능화된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양반 남성은 이 구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반 남성은 분명히 이 구조의 수혜자였습니다. 첩을 둘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가문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 역시 이 구조에 묶인 존재였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그들 역시 실패자로 취급받았고 가문을 잇지 못한 책임을 평생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 남성의 선택 역시 완전히 자유로운 욕망의 발로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구조의 위에 있었지만 그 구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첩 제도를 다시 정의하게 됩니다. 첩 제도는 개인의 타락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타락한 개인도 있었고 권력을 남용한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도 자체는 그보다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한 사회가 아들을 조건으로 설정하고 신분을 혈통으로 유지하며 그 비용을 여성에게 전가할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물. 그것이 첩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희생자는 이름 없이 사라진 여성들이었습니다. 첩의 이름은 대부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이 낳은 아들은 족보에 남았지만 그 아들을 낳은 여성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들의 감정, 두려움, 체념, 분노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간접적인 흔적으로만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선 사회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과거에 대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현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 사회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의 삶을 소모하는가? 조선 사회는 가문과 혈통을 위해 여성의 삶을 소모했습니다. 그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첩제도는 그저 자극적인 옛날 이야기로만 남게 됩니다. 마무리. 조선의 첩은 단순한 야사의 소재가 아닙니다. 그 존재를 이해하는 일은 조선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었고 그 유지 비용을 누가 지불했는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첩제도는 도덕적 판단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의 문제였고 시스템의 문제였으며 집단이 개인을 어떻게 압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도 과거를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을 무지하거나 잔인하다고 비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구조가 인간을 어떤 방향으로 몰아붙이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언제나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조선 사회는 사라졌지만 구조는 형태를 바꿔가며 지금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질문은 역사 속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온 질문이 됩니다. 한 사회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누구를 희생시키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